여기서는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들어. 어둠 속에서 들려온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옥수수 창고의 문이 바깥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이 집이 실제로는 지옥이었다는 걸. 그리고 유일하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습니다. 28살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로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고 있던 제게는 제 이름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란 28살 여자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결국 한국으로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언니와 저만 남겨진 상황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박성호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47살인 남편은 경기도 시골에서 옥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화상통화로 처음 본 남편은 인상이 선해 보였고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안씨, 한국에 오시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남편이 말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낯선 땅이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큰 가방 하나에 제 모든 것을 담아왔죠. 남편이 마중 나와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줬을 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어. 이제 우리 집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해줬거든요.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며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베트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한 농밭과 깔끔한 농가들이 눈에 들어왔죠. 1시간쯤 달려서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컸어요. 옥수수밭 한가운데 자리 잡은 2층 한옥이었죠.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니고 뒤편에는 큰 창고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창고가 나중에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어서 와라, 며느리야. 집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분이 바로 시아버지 박만호였어요. 65이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셨죠.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허리를 굽혀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설픈 한국말로 인사하자 시아버지는 크게 웃으셨어요. 한국말 잘하네.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성호야, 복받았구나. 그날 저녁 첫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제게 한국 음식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이 낯설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시아버지도 제가 잘 먹는지 계속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아니 입맛에 안 맞으면 베트남 음식 해 먹어도 돼. 장 볼 때 재료 사다 줄게. 남편의 배려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베트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대우였거든요. 이곳에서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동네 이장님과 몇몇 이웃분들이 참석해 주셨죠. 하얀 한복을 입고 서 있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한 베트남 시골 처녀가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걱정 말고 편하게 지내.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런 자상한 시아버지와 다정한 남편이 있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2층 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드디어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다. 베트남에서의 힘겨웠던 나날들은
이제 추억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개월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줬죠.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동네 마트에 갈 때마다 함께 따라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줬습니다. 하나, 이건 고추장이고 이건 된장이야.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 남편이 장바구니를 들고 친절하게 알려줄 때마다 저는 한국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죠. 아침마다 잘 잤냐? 고 물어봐 주시고 제가 서툰 한국말로 대답하면 우리 며느리 한국말 늘는구나 라며 흐뭇하게 웃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남편이 옥수수 농장 일로 바빠지기 시작한 거죠. 봄철이 되면서 파종 준비와 농기계 점검 때문에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나, 미안해. 요즘 농장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일찍 들어오기가 힘들어. 남편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농사일이 얼마나 바쁜지 베트남에서도 경험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집에 저와 시아버지만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했고 저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며느리야, 김치 담그는 거 배워야지. 우리 성호가 김치를 좋아하거든. 네, 아버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둘이서 김치도 담그고 된장도 만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시아버지는 요리를 가르쳐 주실 때마다 잘한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아버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준비할 때였어요. 평소처럼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그런데 자꾸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면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선이 제게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예민해진 건가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을 때였죠. 저는 평소처럼 시아버지와 둘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을 떠서 드리려고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숟가락 떨어뜨렸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린 게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일부러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린 거였죠.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서 숟가락을 줍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자상한 시아버지의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끈적하고 음흉한 시선이었어요. 마치 저를 훑어보듯 바라보는 그 눈빛에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버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다시 평소의 자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숟가락이 미끄러웠나 보네. 새 걸로 가져다 줄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시아버지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제가 본 그 눈빛이 착각이었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몸에 일어난 반응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시아버지가 가까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움츠러들고 시선이 마주치면 피하게 됐죠.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불안한 느낌이 현실이 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이 시내에 농기계 부품을 사러 나간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며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아나, 창고로 와서 좀 도와줘.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었고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버님, 지금 갈게요. 손을 닦고 앞치마를 벗으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집 뒤편에 있는 큰 건물이었어요. 옥수수를 저장하고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평소에는 그냥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창고였지만 그날따라 유독 음산해 보였어요. 창고 문 앞에 서자 시아버지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쪽에서 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옥수수 포대들이 너무 어수선하게 놓여 있어서 정리 좀 해야겠어. 너도 와서 도와줘. 시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며 창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갔죠.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옥수수 포대들이 미로처럼 늘어서 있었고 사이사이로 농기구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조명이었죠. 이쪽 포대들을 저쪽으로 옮겨놔야겠어. 무거우니까 둘이 같이 해. 시아버지가 창고 깊숙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창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문이 닫혔는데요. 저는 당황하며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람에 문이 저절로 닫힌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문 손잡이를 돌려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무언가로 잠근 것 같았어요. 그때 바깥에서 철제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바깥쪽에 걸쇠를 채운 소리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저를 가둔 거라는 걸. 아버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깥은 조용했고 오직 바람에 흔들리는 철제고리가 덜컹덜컹 소리를 낼 뿐이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가 완전히 갇혔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죠. 아버님? 떨리는 목소리로 뒤를 돌아봤을 때 시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탐욕스럽고 비틀어진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내 소리를 못 들어. 시아버지가 낮고 음산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말과 함께 저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창고 벽에 등이 닿으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안 돼요. 아버님.
저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순식간에 다가와서 제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과 함께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어지러워지면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안 좋을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힘이 셌고 저는 이미 공포에 질려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거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창고 안은 적막했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서 제가 겪고 있는 끔찍한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시아버지가 제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끝나고 나서 시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어요.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성우한테는 절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죠. 창고를 나올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햇빛이 눈부셨지만 세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달라져 보였어요. 그날부터 옥수수 창고는 제게 지옥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일어난 일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시아버지와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아나, 요즘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이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이라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한 일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차올랐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면서 기다려줬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저를 창고로 유인했는지, 문을 잠그고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고백이 끝나자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서 더욱 불안했어요.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서 입에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집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거든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남편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증거는 있어? 남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증거라니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누가 증거를 남겨두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증거가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격자나 녹음 같은 거 말이야. 아니면 다른 물적 증거라던가. 남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남편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를 믿지 못하겠어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더니 다시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습니다. 아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예민하다고요? 제가 겪은 그 끔찍한 일을 예민함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잘 알거든. 내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 아닐까? 오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한 그 일을 오해라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남편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계속 말했어요.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아버지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체면과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당한 고통보다 시아버지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경찰에라도 가면 널 베트남으로 내쫓을 거다.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하면 저를 이 나라에서 쫓아내겠다는 위협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가 저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지켜줘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지만 남편은 냉정했어요. 내가 조용히 지내면 될 일이야. 괜한 파도 만들지 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 처음부터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와 한편이 되어서 저를 침묵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야말로 침묵의 공범이었어요. 직접 저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행동을 묵인하고 제가 입을 다물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한 유일한 사람이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믿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살아갈 방법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울기만 하지 않겠다고.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일부러 더 세심하게 챙겨줬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여보,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일부러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약간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베트남 가족들이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휴대폰으로는 통화료가 너무 비싸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녹음기 같은 거 있으면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제 저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던지 선뜻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장 보러 갈 때 같이 사러 가자. 며칠 후 저는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지만 제게는 희망의 무기 같았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의 협박과 폭언을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거죠. 처음 녹음을 시도한 날,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하기가 힘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겨내야 했습니다. 아나, 창고로 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재빨리 녹음기를 켰어요. 주머니 속에 숨긴 채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번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용기를 줬어요. 창고에서 시아버지는 여전히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는 협박의 말들을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너 베트남으로 쫓겨날 줄 알아. 성호도 내 편이야.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이 모두 녹음기에 담겼어요. 처음엔 몇 번밖에 녹음하지 못했지만 점점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주 저를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유독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아나, 내 눈빛이 달라졌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시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누굴 믿고 있는 거냐? 그 순간 제 손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만약 들킨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무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계속 바라봤지만 다행히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위험해졌고 표정 관리도 신경 써야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됐어요. 옆집에 사는 정옥분 할머니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였죠. 65세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오래 사셨고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얼굴에 멍이 있구나. 어디 다쳤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장으로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할머니 눈에는 보였던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아, 그냥 부엌에서 문짝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많은 걸 보신 분이라 그런지 제 거짓말을 금세 알아차리신 것 같았습니다. 아나, 할머니가 봐서는 그런 멍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제 연락처를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당신 연락처도 알려주시면서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며칠 후 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김치를 나눠주러 왔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가 밭에 나간 틈을 타서 오신 거였어요. 아나, 할머니하고 잠깐 얘기 좀 할까?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혹시 집에서 힘든 일 있으면 참지 말고 할머니한테 말해. 할머니가 아는 사람 중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나, 넌 혼자가 아니야. 그것만 기억해.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머니 같은 조력자도 생겼고, 증거도 모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약자에서 생존자로 변해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옥분 할머니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다시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셨죠. 아나, 할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누구신데요, 할머니? 내 조카야.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어.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고 들었어. 변호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이야. 수진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어. 특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 할머니는 며칠 후 한수진 변호사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셨어요. 조카가 할머니를 뵈러 온다는 핑계로 말이죠. 시아버지나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꾸며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준비를 했어요. 지금까지 녹음한 파일들을 정리하고 제가 겪은 일들을 일기장에 날짜별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기억나는 모든 걸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3월 15일 시아버지가 창고로 불렀다. 문을 잠그고 3월 22일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놨지만 믿어주지 않았다. 4월 3일 시아버지가 누구도 널 믿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일기를 쓰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 모든 기록이 제가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라는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적어도 싸울 준비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할머니가 한 여성과 함께 오셨어요. 40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딱딱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진이에요. 할머니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수진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인사했어요. 그 악수에서 믿음직한 느낌이 전해져 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저희는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을 텐데 잘 견뎌오셨어요. 변호사의 첫마디에 저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제 고통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어요.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저는 USB를 꺼내서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녹음한 파일들과 제가 쓴 일기를 스캔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녹음 파일이고 이건 제가 쓴 일기예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서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협박하는 목소리와 욕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이 증거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끙끙 앓았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고발 절차를 밟아야 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먼저 보호시설로 피신한 후 그곳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거였죠. 언제 나갈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 어떨까요? 남편분이 시내에 장사 나가시는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금요일. 이틀 후였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정해진 거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동시에 무서움도 밀려왔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제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위급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주면서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어줬어요. 24시간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변호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에 비하면 이틀은 금세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손이 떨리고 시아버지와 마주칠 때마다 들킬까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남편이 내일 일찍 시내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저는 안도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드디어 내일이면 이 모든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그려봤거든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며 긴 밤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배웅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어져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몇 시간 후면 저도 이 집을 떠날 거였거든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결심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한수진 변호사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잘 결심하셨어요. 이제 안전해질 거예요. 변호사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지옥 같은 나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집이 점점 작아져 갈 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감이, 다른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보호시설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어요. 상담사분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밤에 문이 잠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죠. 안 씨, 지금까지 정말 힘드셨죠? 이제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목이 메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한수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명하기가 힘들었지만 제 이름을 또박또박 써내려 갔습니다. 그 순간이 진정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며칠 후 시아버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사람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남편도 곧 조사를 받았어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였죠.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저를 외면하고 시아버지를 감싼 것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잤지만 점차 평안을 되찾아갔어요.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을 때 저는 법정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어요. 피해자석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그는 그저 죄를 저지른 늙은 남자일 뿐이었어요. 증거물 1번을 재생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하자 법정 안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너 베트남으로 쫓겨날 줄 알아.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널 믿지 않을 거다. 제가 목숨을 걸고 녹음했던 그 협박의 목소리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시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듣게 된 거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위협적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죠. 피고인 박만호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제가 겪은 일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였거든요. 더 이상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재판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의 대화도 일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아버지 체면을 이렇게 깎아내리면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피고인 박성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는 시아버지에게 3년의 징역형을, 남편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 순간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 정의가 실현됐다는 만족감, 그리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한수진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이겨낸 거였거든요. 법정을 나올 때 정옥분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꽉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할머니의 품에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평안을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재판이 끝나고 몇 개월 후 한수진 변호사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안 씨, 농장의 30% 지분을 받게 됐어요. 위자료까지 합치면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지옥 같던 곳에서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것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그 농장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말이죠.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간판을 바꾸는 거였어요. 안내 옥수수 농원. 제 이름이 당당히 새겨진 간판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제 것이구나. 가장 큰 변화는 창고였어요.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곳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벽을 하얗게 칠하고 밝은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곳을 직원들의 휴게실로 만들었죠. 이제 이곳은 사람들이 쉬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야. 창고 벽에 걸린 따뜻한 그림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거의 지옥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으로 바뀐 거죠. 농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저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이주 여성들을 고용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어요. 리안 씨,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기술도 익혀보세요. 첫 번째 직원인 베트남 여성 리안에게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거든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맡겨주셔서.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함께 일어나가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가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저녁이면 창고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일과를 정리했어요. 각자의 고향 이야기도 하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줬죠. 가을 수확철이 왔을 때 저는 옥수수밭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곳은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의 터전이 되었거든요. 언니,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20%나 늘었어요. 리안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와서 보고할 때 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온 농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그날 밤 직원들과 함께 수확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창고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들 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저도 언젠가 제 농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리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혼자 농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에 제가 지금의 모습을 본다면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때 정옥분 할머니가 농장에 찾아오셨어요. 요즘 자주 들러서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격려도 해주시곤 했죠. 아나,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이뤄낸 게 자랑스럽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야. 너 자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할머니는 그냥 조금 밀어준 것뿐이야. 해가 지면서 농장 전체가 노을빛으로 물들었을 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희망의 빛은 있다는 걸 말이죠. 그 빛은 때로는 작은 녹음기일 수도 있고 따뜻한 할머니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정의로운 변호사의 도움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반드시 있어.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이 농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말이죠.